어젯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카페에서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대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에어컨 실외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개 동은 전기가 완전히 끊겼고 주변 4개 동은 전기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무더위에 선풍기도 켜지 못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집 밖 자동차로 대피해 에어컨 바람을 쐬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덥고 선풍도 안 나와서 일단 차에 좀 있다 보면 고쳐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은 자체 차단기가 과열되면서 전기가 끊겼다고 주민들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언제쯤 복구된다는 말은 없고 그냥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런 말만 계속. 당장 복구가 어려워 동별로 전기를 조금씩 분배해주고 있지만 임시 조치라 피해는 날이 밝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한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 위로는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컨테이너형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소리가 나고 나서 이제 불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리가 꽤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저 있는 곳까지 날아왔다 이렇게 조금씩 흩날렸고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올여름 무더위 속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0만 원어치 횟감을 그대로 버린 가게도 있지만 한전의 보상금은 겨우 1,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죽은 오징어가 수조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럭과 도다리도 입을 벌린 채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한 횟집이 입은 피해입니다. 100만 원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 전기 50마리였으면 금요일을 한 100마리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죽어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깜. 폭염 때문에 늘어난 전기량을 견디지 못해 변압기가 2번이나 고장난 겁니다. 한전은 이후에 변압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더 속상하게 한 건 다음 달에 나온 한전의 고지서였습니다. 정전 보상으로 전기료를 1,100원 깎아준 겁니다. 1,100원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아예 주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 맞은편에 사는 카페 주인도 정전으로 장사에 피해를 봤지만 깎아준 돈은 87원이었습니다. 주택 전기요금 보상을 먼저 받았는데 횟집보다 적었습니다. 문의했을 때 87원이란 말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 3번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직원분한테. 87원이? 87원이 맞나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에 한전은 면책 조항을 꺼냈습니다. 폭염으로 변압기가 고장난 건 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 따라서 기본 요금의 0.2%를 전기가 중단된 시간만큼 곱해서 보상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전 피해에 비해 보상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에 접수된 정전 건수는 3천여 건에 45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실제 피해를 물어준 건 20건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태풍 난마돌은 북상하다 일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꺾어 지나갔지만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된 제주 등 남부권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태풍 피해 상황 박상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8시쯤 납치를 하던 남성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위에 서 있던 구조대원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몸이 내동댕이 쳐질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느낄 수 있습니다. 수색 3시간 30여 분 만에 실종자는 발견이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파도가 너무 강해서 해경 구조대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핥히고 간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골프장에서는 철탑이 넘어졌고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화분에 40대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유리창 파손, 공사장 펜스 쓰러짐 등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주에서는 가로수와 펜스가 넘어지는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사고가 잇따랐고 포항 일대에서도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북과 경남 등에서는 77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정전 피해는 모두 복구됐습니다. 오늘 전국 75개 학교는 휴교를 하는 등 1,300여 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무좀 10년 동안 하나만 봤다. 근데 뭐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부산과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네, 부산의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고희영 기자?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마돌은 지금 이 시각 부산 남동쪽 200km 이상까지 접근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곳은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지고 있고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일 정도입니다. 바람도 새벽과 비교해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파고는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공시 누적 강수량은 30mm, 순간 최대 풍속은 5, 6도의 초속 33.9m가 관측됐습니다. 태풍 경보는 어젯밤 9시에 발효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태풍 피해는 지금까지 84건 들어왔는데 대부분 강풍에 의한 피해였으며 40대 여성이 화분이 쓰러져 종아리 다친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은 시내 주요 도로 32곳을 통제했지만 속속 해제하고 있으며 오전 9시 기준 18곳만 통제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1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으며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 영향으로 오늘 부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을 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원격으로 수업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각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결정했고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단축, 원격, 재량 휴업 등을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날이 점차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괌을 강타했던 태풍 마와르가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하루에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일본에서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정전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병원 건물 주변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도 속수무책으로 잠겼습니다. 하루 새 400mm 넘는 집중호우로 밭 작물들은 온통 진흙을 뒤집었었습니다. ここ20なんで初めての水の量、ここまでひどいと思ってなかったよね。 괌을 강타했던 태풍 마와르는 오키나와를 거쳐 혼슈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를 뿌렸습니다. 시즈오카현엔 하루 동안 5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 도쿄 도심에도 오늘 아침까지 2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일본에서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수도권 2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어제 멈췄던 일부 신칸센은 오늘 낮부터 운행을 재개했지만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チケット取れてないんですね。そうですね、取れないですね。今日中に向こう着かなきゃならないからどうしようかって迷ってるところです。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토사재해 경계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는 오늘 오전 도쿄 남쪽 500km 해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상처를 입은 경북 포항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물에 잠긴 곳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오늘 태풍 피해가 큰 지역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통영에서 시작해 마산, 창원 등 어제 새벽부터 태풍 흰남노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울산으로 태풍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릴 때쯤 경주 요금소 쪽 도로가 점점 막히기 시작하더니 운전자들이 반대로 걸어옵니다. 왜 그래요? 막혔나요? 근데 못 나가서 앞에 차 들어가지 못해. 막히갖고. 왜 통제를 안 해요? 물에 빠져. 완전히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가서 좀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가 시작된 곳을 찾아 한참 걸으니 형산강이 흘러넘쳐 이게 도로인지 강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들이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바퀴가 물에 잠겼는데도 무리해서 회차를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목격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 도로 위 차들이 마구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바퀴 틈엔 풀과 나무가 단단히 엉켰습니다. 저지대 주택가는 아예 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복구하려 그러면은 잘못됐습니다. 짐도 거의 대부분 다 못 쓰잖아요. 다 구입을 해야 되고 임시 거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막막합니다. 수상 도시처럼 변해버린 시장 골목. 물이 빠진 곳부터 복구는 시작했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닥 청소 물 빼는 거 먼저고 그 다음에는 가전제품들 이제 고칠 수 있는지 일단 청소해보고 그 영업관계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순식간에 범람하며 주변에 큰 인명피해를 냈던 냉천. 그 위를 지나는 다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냉천과 가까운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네, 날씨는 이제 좀 맑아졌는데 지금 도로 위에 젖어서 쌓여있던 흙먼지들이 막 흩날리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좀만 더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뿌리째 뽑혀서 솟아있고 여전히 이렇게 하천에서 넘어왔던 이 나무들 다 엮여 있어서 태풍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부터 대형 바퀴가 나뒹굴고 마트 주차장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범람했던 냉천을 따라서 6km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선이 쳐져서 더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무너져서 끊겼고 나무가 송두리째 꼽혀서 덮쳐 있습니다. 하천 상류 둑이 무너지면서 공장 집안 곳곳이 붕괴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건물 자체가 지금 넘어가게 생길 수 있거든요. 밑으로 자꾸 물이 빠져 나가니까요. 바로 옆 다른 공장 건물 반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뜻 복구에 나서기도 위험할 정도라 일상을 회복할 날엔 요원합니다. 부업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지금 위태위태한 입장인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단소 단전 다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을수록 세상은 더 넓어지니. 휴양지 괌을 덮친 슈퍼태풍 마하르가 괌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겼고 한국 관광객 3,000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신호등도 꺼졌습니다. 괌 주정부 측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 시속 225km의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휩쓰고 간 뒤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호텔에서는 객실 공간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뻥 뚫리기도 했습니다. This room is completely blown out. It's blown through this room right. 거센 바람으로 현지공항은 6월 1일까지 폐쇄됐습니다.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 관광객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물바다로 변한 호텔에서 마치 재난 영화처럼 수건을 깔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뿐 아니라 유아용품과 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안 내려가서 막 수영장에서 방수돼가지고 물 떠다가 물 내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애기 있는 집들은 막 애기 이유식 없다. 기상청은 마와르가 30일 오전에는 대만과 필리핀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이동 경로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답답했던 금융생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손만 까딱하면 뭐 수도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또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산가족처럼. 통역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살짝 울컥했어요. 네, 지난달은 연휴마다 궂은 날씨에 비가 내렸고요. 네,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날씨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모처럼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합니다. 네, 때이른 더위로 점차 전국은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가올 태풍과 장마 소식까지 김진도 YTN 기상자랑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우리가 괌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올라오고 있다, 강력한 태풍이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괌을 강타했던 겁니다. 근데 그 태풍 마와르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신 일본 쪽은 오키나와를 이미 강타를 한 뒤에 일본 본토에는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잡혀 많이 있습니다. 올라와 있군요. 예, 그렇죠. 타이완 부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태풍의 모습이 예전보다는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구름들이 좀 흩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태풍이 커지거나 강해진 게 아니고요. 태풍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중간 강도 태풍, 중심 부근에는 초속 29m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지금 형태의 태풍인데 오키나와를 지난 뒤에 지금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비와 바람을 조금, 비나 번개 형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분, 동그랗게 돌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게 있고요. 특이하게도 일본 북쪽으로 좀 비구름이 강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비구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제 커서가 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에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만나면서 현재 일본 열도에 오히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본을 내일이나 모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비보다는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볼까요? 바람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바람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약간 북쪽이죠. 지금 근데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륙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지만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일본의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고요. 네. 내일 밤에는 소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일본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비만 좀 약해지고 나면 네. 바람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없어질 거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일본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은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 때문에 일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은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해안 같은 경우에는 노을성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일 거고 또 해안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거나 바람도 좀 강하게 불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면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주도 부근 해상에만 너울성 높은 파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 태풍이 지금 5월부터 시작된 게 그렇죠.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올여름 태풍이 지금 이례적으로 빠른 건데 강도도 더 세지는 겁니까?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5월엔 태풍이 원래 생깁니다. 5월부터는 원래 태풍들이 자주 생기게 되고 그 태풍들이 더 발달하느냐 발달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너무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부근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보통은 못 올라오는군요.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일본 남쪽 먼 바다 쪽으로 그 전향을 해서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타이완 부근까지 해서 일본 남쪽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굉장히 초강력 태풍으로 너무 빨리 발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인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괌에서 또 혹시 오키나와 가신 분들은 오키나와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좀 이례적으로 보인 것일 뿐이지 태풍의 발생이나 또는 강도나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분, 일본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장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장마를 메이유, 바이유라고 부른다면서요? 똑같이 매우, 매실할 때 매자에 그 비우자에서 매우라는 표현을 중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매우를 메이유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바이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똑같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되는 장마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장마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에 일본 쪽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아까 앞서 보시다시피 태풍 위쪽에 이렇게 장마전선이 정체선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5월 29일에 일본 본토가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오사카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가장 빠른 10년 만에 5월 장마가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좀 빨랐다. 그러니까 올해 일본 장마가 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장마는 이렇게 되는 우리도 거죠. 빨라지는 거 아니야? 우선은 일본의 장마가 형성되는 거, 특히 중국의 장마가 형성되는 거 우리나라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대신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가 일찍 온다거나 늦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늦게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체선이 형성됐지만 태풍이 올라가면 다 없어집니다.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저기압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가는 순간 저 정체선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당분간 정체선은 형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쪽에 일찍 장마전선이 형성이 됐다. 이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서쪽으로 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같은 경우는 빨리 장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북쪽으로 밀게 되면 우리나라 내륙도 장마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능성 중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6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장마전선이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내륙으로 올라오는 거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엘니뇨가 있었던 해의 특징 그리고 고기압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봤을 때 빨리 제주도와 남해안은 시작될 가능성,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될 가능성 두 가지를 보지만 내륙까지 올라가는 거는 올 장마가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월 25일 이후에 보통 서울에도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보다는 좀 늦은 시점에서 내륙은 장마가 늦게 시작돼서 늦게 끝나는 게 아니냐, 또 늦게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마 이야기 했으니까 태풍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태풍은 언제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에 점차 밀어 올리면서 더위가 오는 그 상황으로 바뀔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고기압을 뚫고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네. 대부분 중국 쪽으로 갑니다. 예. 그런데 태풍이 물러나는 시기, 약해지면서 물러나는 시기가 8월 중하순. 8월 중하순. 그렇죠. 예. 그리고 9월 정도쯤 되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이라면 올해 상황이 엘니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보통 상황이라면 8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서 태풍이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9월 태풍이 아니라 10월 태풍까지 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태풍은 9월, 10월까지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부터 굉장히 빨리 기온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 농도도 올랐는데 올여름 오존 농도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오존이 정말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인식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1987년부터 오존 농도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고 오존주의보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987년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예. 그게 농도 자체도 높아졌고 충남과 일부 남부 내륙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네.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예. 4월 같은 경우에도 역대 두 번째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5월 들면서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존주의보 횟수도 많아졌고 예.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대도시 지역에서 교통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는 한은 오존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오존은 우리가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은 오존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요. 2시 정도부터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한 5시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예. 오존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는 굉장히 외출을 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차도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걸어가는 것. 네. 그게 오존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요. 네. 폭염 전망 좀 해주세요.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6월 달부터는 이제 서울 기온 같은 경우 28, 9도, 예. 남부지방은 30도로 올라가는데 대신 네.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불볕도입니다. 단 7월 장마 전선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7월 하순 정도부터는 남부지방은 찜통도이고 중부지방은 여전히 불볕도이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네. 올해 전망이 비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많이 내린다고 지금 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약간 장마전선 북상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7월, 8월 초까지도 불볕더위가 아니라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군데군데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여름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 폭염, 태풍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2주 뒤에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또 기상 상황을 자세히 좀 네, 변화가 있을 전망해 겁니다.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끌어내 들것에 실어 호송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6살 임모 씨가 선로에 투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 씨는 진입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가벼운 경상에 그쳤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돼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운전자 34살 조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620제곱미터 규모의 양계장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8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준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부곡동 버스 정류장에 비상등을 켠 버스가 멈춥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버스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내리던 승객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동두천 방면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48살 박모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숨졌고 열차 운행은 4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엔진과 열로 불이 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하철 투신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비책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59살 김모 씨가 선로에 떨어질 듯 비틀거립니다. 김 씨를 본 시민들이 붙잡아 다행히 선로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는 5m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왜 제지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과 뿌리치고 막. 부산교통공사는 김 씨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한 뒤 사고 당일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승객이 직접 선로로 뛰어들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가 형사 고발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일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부상을 입은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이 투신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는지 일단은 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죠. 최근 4년 동안 부산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만 21건. 부산교통공사가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둔 가운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20대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열차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여 분가량 지연돼 퇴근길 시민 8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갑자기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기관사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후반 여성 이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쯤 뒤에는 도봉구 같은 지역의 한 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7살 박모 씨가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도 불이 나며 냉장고와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줄지어선 차량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조 현장. 승용차 한 대는 뒤집힌 채 부서져 있고 어린아이 여러 명이 경찰관 보호 아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 도로에서 영어 유치원 통학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6살 어린이 18명과 외국인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등 24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할 예정이에요. 안전거리 미합보를 한 건지 아니면은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지 확인해봐야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경기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주인인 60대 남성이 홀로 불을 끄다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근처 다른 식당에 있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중학생이 부딪혀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방 적색 신호에도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계속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접어든 아이를 뒤이어 오던 버스가 그대로 치고 우회전한 뒤 가버립니다. 넘어진 충격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짚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뒤따라 오던 차량에서 내린 한 시민이 아이를 챙겼고 동승한 운전자는 현장을 떠난 버스를 뒤쫓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리가 확 나면서 애가 지금 날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고를 보고 애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는 길이에요. 거기 거리가. 근데 주위 분들을 들어보면 다른 차들 다 그렇게 신호 위반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운전한 7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어긴 건 맞는다면서도 뭔가 부딪히는 느낌은 들었지만 돌뿌리인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팔을 떠나서 너무 손발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제 신호등 건너서 좀 무섭다 이런 얘기. 경찰은 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서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로를 바꾼 시내버스는 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그대로 우회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초록 신호를 보고 달리던 8살 남자아이는 그대로 버스와 부딪힙니다. 뒤를 따라 뛰던 아이들은 놀라 멈춰서고 친구를 찾습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어에 낀 상태여서 119를 신고를 바로 하고 스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머리에 치명이 되게 많아서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했습니다. 신호를 자기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너는 아이도 못 봤다고 합니다. 50대 운전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서 숨졌는데 이번에도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한 대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주변에 몰렸고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버스 아래에는 핏자국도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에서 아이가 버스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버스 밑에 애가 깔렸다. 앞바퀴 쪽에 그런 식으로 왔네요. 의식호흡 없다. 아이가 구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한 8살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국에 13대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하굣길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 기사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빨간불에 방향을 틀다 아이를 친 겁니다. 막 버스들이 운전을 험하게 하려는데 신호 어기고 그냥 가는 차들도 있었어요. 우회전 차들이 그냥 막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생겨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숨진 은결이의 부모님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교통봉사를 할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면서 무심코 우회전하는 차들이 늘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은별이는 순하고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뛰는 형 누나와 부딪혀 아파도 그게 재밌어 웃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였습니다. 쌍둥이 형 누나 밑에 한 살 차이 막내. 이름 은결이보다 별명 까불이로 불렀습니다. 항상 그런 밝은 아이. 그리고 한번 놀기 시작하면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놀던 아이. 항상 장난치고 양꼬치 먹어. 혼이 나도 울지 않고 금세 신나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막 혼내줘야죠. 저한테 맨날 안겨서 저한테 머리 뒤밀고. 어제 아빠는 학교 마치고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좋아라고 샌드위치 만들고 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렸습니다. 눈앞 현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사건의 그냥 교통사고 진짜 장면. 내 새끼 왜 이래?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빠 엄마가 교통봉사할 때면 항상 위험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매번 밀고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수신호로 세워야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차들이 그렇게 와요. 항상 아침에 제가 했던 그 자리에서 저희 애가 당했더라고요. 순간 무심했던 어른들 때문에 은결이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오늘을 기다렸을 10살 고 황예서양. 지난달 등교하던 길에 스쿨존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친구들과 어른들은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추모 현장을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화 사이로 사탕과 우유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담장에 하늘에선 어린이날 잘 보내라고 새겼습니다. 지난달 28일 1.5톤 화물에 부딪혀 숨진 예서양 사고 현장입니다. 온종일 비바람이 치는 구전 날씨였지만 예서양을 추모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사온 자매,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동생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참변이 일어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고 계속 경고해왔다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7월에 16톤 정화조 차량이 이 내리막길에서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불에 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엔 견인차에 끌려가던 택시가 분리되면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온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와 안전장치 없는 하역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예서양 사고 화물을 떨어뜨린 지게차 기사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어른이 100% 잘못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생각이 우리가 무덤한지. 뒤늦게 부산시는 안전 펜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 언제쯤 정말 안전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한편 60대 운전자가 차를 몰기 직전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9살 배승아 양.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반이 운구차에 실리는 순간 엄마는 멀미가 심했던 딸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못 본다는 생각에 손을 떼지 못합니다. 승아 양이 사고 당한 뒤 쭉 엄마가 안고 있던 인형.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입니다. 근데 자기랑 닮아서 본인이라고 했어요. 본인 제 아저씨 자기 이뻐해주라고 말이 시간했어요. 아이를 안치한 뒤 인사하고 또 인사합니다.
엄마도 지금 이렇게 나 오빠랑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사고가 났던 곳에 놓은 꽃과 편지 위엔 비닐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비명 질렀던 곳. 경찰은 이제야 중앙분리대와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고 배승아 양과 황예서 양 그리고 조은결 군. 한 달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들입니다. 음주 차량에 부딪히고 화물에 깔리고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그려 넣어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은결군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국 곳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재산 손해를 이유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장소를 찾은 여성은 두 손을 모읍니다. 미안한 마음에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꽃과 과자를 놓고 미안하다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현장이 보이자 눈물부터 흘리는 어른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길 기도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건널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하지만 추모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 한쪽에서 은결이를 기억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회전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실제 전국 곳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황예서 양이 1.5톤 화물에 깔렸던 초등학교 앞. 여전히 주변엔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통로로 쓰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학교 앞이라도 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지인데 사유지인데 이 초등학교 정문 옆엔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아이들과 차량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가 약 50만 원 정도씩 발생하고 있고 원래면 3월 말부터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9살 아이가 음주 차량에 숨졌던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은 과속 방지턱조차 규정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교에 10cm로 돼 있는데 10cm로 하면은 뭐 차체가 낮은 차들을 걸려서 긁힐 수도 있다고. 차 아랫부분이 긁힌다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안전 울타리, 노란 신호등, 경고 표시를 만들어도 어른들 부주의와 이심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제 모레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지역에서 전면 등교를 하게 되죠.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교 시간대 길을 건너다가 당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 앞 스쿨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노란 학원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길을 건넙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내달리고 서로 경주라도 하듯 뛰어갑니다. 아슬아슬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가끔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애들이 많이 뛰어서 저쪽에 한 분은 항상 뛰지마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지난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초등학생은 12,000여 명. 이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69%나 됐습니다. 3초 남았을 때 달려가다 중간에서 다시 돌아온 적 있어요. 시간 얼마 남았는지 잘 보고 건널 거예요. 시간대별로는 학교를 마치고 집이나 학원으로 향하는 하교 시간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학교 주변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보행사고의 약 13%가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이 바로 이곳에서 숨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
인천 신흥동에서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곳도 같은 달 전주에서 2살짜리 아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곳도 모두 스쿨존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를 많이 당해 1학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새로 학교를 입학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다 데리고 신호등 건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서. 경찰은 개학을 맞아 3월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학부모 단체 등의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튀어 숨진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스쿨존이었고 또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있었는데 버스가 이 신호도 어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은 올해 8살인 조은결 군입니다. 조 군의 부모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진 사고 현장에 송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시내버스 한 대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 군은 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이튿날 비극을 애도하는 국화와 생전 은결이가 좋아했을 인형, 과자 등이 놓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처럼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우리 애기 좋은 데 가서 차 없는 데 가서 잘 이렇게 좀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신호등에는 손글씨 편지도 붙었습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교하고 있었을 텐데. 교차로 인근 공사장 울타리까지 시민들의 추모글로 가득합니다. 해맑게 웃는 셋째 아들 은결이의 영정 앞에서도 부모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평소 안 먹던 아침밥도 씩씩하게 비우고 학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계란 후라이에 엄청 비벼서 잘 먹고 엄청 씩씩하게 잘 갔어요.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그런 행동을 하고 학교를 갔죠. 너무나 기특했는데. 신호를 지켜 길을 건너도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무슨 소용이냐고 항변합니다. 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었거든요. 너무 아파해 보였어요. 민식이법이나 있으면 뭐 하나요?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운전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6차로 도로.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과 중고생 10여 명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곧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한두 걸음 건너기 시작하는데 흰색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순간 이를 본 경비원이 급히 제지하러 뛰어갑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끝쪽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이 차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차량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듯 차체가 들렸다 내려갑니다. 차량 서 있고 애기가 누워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애들도 울고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잠깐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의식은 있지만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학교와 500m쯤 떨어져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생들이 6차로를 건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지나치게라든지 경찰이 직접 와서 조금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경찰은 30대 여성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서울 도심의 단속 현장. 5분도 안 돼 위반 차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 정지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일단은 경찰서 들으면 정지선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지나가면 우회전을 하셔야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기 전엔 차를 움직여선 안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사람이 걸어갈 때는 정지했다가 가셔야 됩니다. 서행하면서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운전자들은 헷갈린다, 어렵다고 항변하는데요. 애매해요. 헷갈리면 엄청 애매합니다. 이게 일시정지하고 그냥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뒷차 눈치를 보느라 떠밀리듯 우회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가라고 빵빵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는 게 맞는지 그냥 눈치껏 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맞는지. 1시간 단속에 무려 30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2분의 1대 꼴입니다. 우회전 규정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빨간 신호등에선 멈춘다. 둘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이 사거리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이럴 경우에 정지선 부근에서 반드시 한번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때가 더 중요한데요. 자, 이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는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보행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천천히 차를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에 맞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행자 신호등 색깔에 신경 쓰지 말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속도계가 0을 가리키는 일시정지. 차가 줄지어 갈 때도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가야 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5만 7천 건, 사망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하루 57건 사고에 2, 3일 걸러 한 명씩 숨지는 겁니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현장 검증 이동경입니다. 네, 우리 응급 의료 체계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어린이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어린이날 연휴에 5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이 나고 또 기침이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돌아온 답은 당장 병실이 없다.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였습니다. 먼저 김민중 기자.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 한 골목.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진 겁니다. 40도, 열이 잘 떨어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아픈 기침.
5살 아이도 응급실 뺑뺑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빈 병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뭐 4-5시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급활동 일지에는 응급실 찾아 헤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대학병원 포함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 급성 폐쇄성 수두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 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숨쉬기 힘들어하고 처져서 전날 갔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또 입원이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후두염으로 해서 응급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후두염이면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서 네. 진료는 되는데 입원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요? 가능하실까요?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씨가 안 나오거든요. 갑자기 주저하는 거예요. 엄마나 목소리를 일찍 부르면 바로 1초도 안 돼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지만 아이는 도착 4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 SBS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20대 여성 충격을 던져줬죠. 네, 왜 살해하셨어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유족 플레이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 여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저 여성 얼굴 공개되고 이름, 나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름 정유정이고요. 만 23살 1999년생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 끔찍하게 또래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서 유기한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이 뉴스 바로 직전에 결정을 한 건데요. 네. 범죄의 잔인함과 잔혹함이 너무나 인정이 되고 있고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다가 또 이 증거를 신상을 공개할 만한 어떤 공익성이 충분히 공공이익이 우려가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신상 공개의 요건 중에 청소년이 아닐 것 요건도 있는데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고 또 범죄를 범하였을 거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다고 봐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에서 처음으로 이 관계 규정이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 박사방 조주빈 사건으로 인해서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됐었고 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부산에서 공개한 것은 2015년 이 부산 서면에서 이 실탄 사격장에서의 총기 탈취범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서 이 여성은요. 구속 직전까지도 안진용 기자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20대 여성이 왜 또래 여성을 살해했는지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과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어제 자백을 했는데 자백 후에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살해 이유는 살인 충동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자, 이 20대 여성 살인에 관심이 많았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면서 살인 충동을 느껴서 해보고 싶었다고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글쎄, 뭐 지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뭐냐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막 풀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범행 동기가 진짜 사이코패스의 그런 다대망상적인 어떤 존재감에 대한 확인을 위한 범죄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또 한 가지 의심을 해볼 네.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유기를 했잖아요. 훼손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의 신분증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신분증을 어디다 갖다가 뭐 폐기를 했어야 사실은 더 완전한 범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신분증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신원과 연관된 그런 어떤 뭐 온라인상의 신원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의도,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특히 유달리 가해 선생님은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또 개인정보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왜 이 피해자를 유달리 특정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그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다. 만약에 정말 살인만이 목적이었다면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신원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을 죽였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피해자가 지금 완전 공개된 사람을 목표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 증거들로 지금 금방 피해자 가해자 접촉 관계를 지금 다 입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여자가 이 입으로 하는 말만 그냥 우리가 믿고서는 이게 수용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자기 입으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일단은 자백을 했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그런 정황도 보인다면서요. 최소 석 달 전부터 계획된 살인이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걸로 세상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렌식을 해봤더니 20대 여성이요.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사건 이런 검색할 기록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신이 없애야 하는 그런 정황까지도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기행위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 살해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요 단어를 범행 3개월 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정유정이 이미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수사 같은 것들을 많이 빌려본 내역도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TV의 범죄 수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즐겨 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이 정유정이라는 인간은 왜 저 일면식도 없던 또래 여성을 이거 정말 이거 표현이 너무 경악스러워요. 살인에 대한 호기심? 어떻게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호기심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네. 그걸 그 뭐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앱 소위 그 교사들, 가정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앱에 가입을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경찰의 얘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 교사를 모집하는 곳에 가입을 한 것 같고요. 본인이 영어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 영어 과외 앱에 가입한 듯 하다는 게 경찰의 지금 발표입니다. 네. 그렇게 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20대 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혼자 사는 여성 또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범행이 쉬워 보여서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유정이라는 인간의 그 우발적 범행 주장은요, 애초에 신빙성이 없었어요. 왜? 살인하러 가는 그 당일날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요, 세상에 학생처럼 보이려고 교복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 집에 최명기 원장님. 이제 교복을 입은 거에 이제 첫 번째 추정할 수 있는 목적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저것이 보통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이지 학생들이 아닌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많이 드나드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 부분은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 탈출을 했을 때도 계속 다른 사람을 특정하게 되니까 본인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막상 저 선생님을 갖다 마주쳤을 때도 너무 본인이 낯설게 보이면 상대가 경계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실패하게 될 거거든요. 물론 조금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보면은
중3이 아닌데 라고 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방심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은 아마 이 전체 범행을 갖다 상당히 본인의 머릿속에서 일종의 판타지처럼 시나리오처럼 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시나리오가 된 대로 본인이 마치 재현 배우가 되듯이 재현하면서 일부는 그러면서 본인과 저 범인 사이에 조금은 그 아이덴티티에 조금은 혼란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해보게 돼요. 전체성이 뭔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안진용 기자님, 범행 후에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뭔가 준비한 것 같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초 우발 범죄를 주장했지만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모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임테이블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반쯤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살해를 한 후에 이 가해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들렀고요. 이때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시신을 훼손했고요.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다 갖고 가서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여성이 야밤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벌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수정 교수님,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정유정에 대해서 이 단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 바로 사이코패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해당 사항이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지금 PCLR이라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는 점수가 높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가 없고 네. 뭐 지금 그 전에 뭐 어떤 범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 점수가 높아지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점수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성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전혀 공포스러운 그 어떤 그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네. 더군다나 일단은 사전에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흉기를 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네. 마트로 방문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당황하고 공포스러운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면 사실 그런 일을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이게 해당 사항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고요.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과대 포장을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경찰이 이 흉측한, 이 끔찍스러운 사건의 마지막 퍼즐까지 정확히 맞추려면 이 정유정이라는 인간의 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과학적 수사까지 다 충실하게 뒷받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8일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으로 빠르게 진입한 이 승용차 중심을 잃더니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인도로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그곳을 지나던 이 초등학생 4명이요 그대로 차에 치이게 되는데요. 놀란 시민들이 급하게 달려가 보지만 사고로 인해서 초등생 3명이 크게 다치고 9살 여자 어린이 1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저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심장이 격하게 뛰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횡단보도도 아닌 인도를 덮친 사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부 금산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한 승용차가 갑자기 오른쪽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서서 맞은편 인도를 덮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인도를 걸었을 것으로 보이는 10에서 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는데 그중 초등학교 4학년생인 배승아 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이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대부분 무단횡단,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이곳에만 펜스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승아 양, 우리 승아 보세요. 우리 승아 보십시오, 여러분. 승아 9살이에요. 9살입니다. 9살. 정말 어쩌다가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장윤정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뭐 하는 인간인가? 저 인간 뭡니까 저거? 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차를 8km가량 운전을 했고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낮 12시 반경 무임이 있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 방 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정신이 없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하였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뚫린 입이라고 그거에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병 정도 맞았으니까 어쩌라고 선체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9살 꽃다운 날 진짜 채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해놓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 다치게 해놓고 뭐라고요? 반병 정도 마셨다고. 그 지금 그게 뚫린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이게 지금? 당신이 그런 것도 인간이야 지금? 최정아 기자님. 네. 사실 이 운전자가 소주 반병을 마셨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이 시간에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분노할 포인트인데 이 운전자요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승아 양의 오빠 배모 씨는요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운전자가 거의 하루 이틀 동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사가 힘들 정도로 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듣기로는 사고 다음날 오전까지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상인이 있습니다. 이 상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에서 운전자를 뺐대요. 근데 그 순간 운전자의 표정이 이 정도 큰 사고를 냈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미안해하고 놀라야 되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정이 없이 그냥 정말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의 표정이었다라고 말을 해서 대중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유족한테 사과는 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유족분들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까? 왜 가서 사과하지 않나? 왜? 사과하러 갔다가 혹시 몰매 맞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겁나요? 그게 겁나는 인간이 이런 짓을 저질러요? 9살짜리 채 인생을 피워보지 못한 남의 집 귀한 아이를 저 세상으로 가게 보내놓고 그 몰매 맞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양심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요?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면허 취소가 0.08인데 0.108 마셨다는데 반병 마시고 그리고
사고 다음 날까지 취해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서 반성은커녕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 잘못도 없고 인도로 가고 있는 아이를 치워가지고 숨지게 했으면 그 아이의 꽃다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자기가 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생명 또 그 어린아이만 문제입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를 가슴에 묻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행동이 이게 지금 그랬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다 고백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날 낮에 뭐 조금 반병 마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취해서 조사를 못 받을 정도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유가족 앞에 정말 석고대죄를 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잘못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낮에 반병 마셨다고 이렇게 변명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이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고요. 안타깝게 그 소중한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 주변에 정말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너는 취소 0.8 이상이면 되니까 당연히 너는 취소됩니다. 원래 뭐 그 정도 사고 낼 정도면은 뭐지 당시에 뭐지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으실 테죠. 술 마신 장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강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래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 게임을 해야 해요. 첫째,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유가족 승하 양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지금 황망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술자예요. 두면수를 달리는 내 소나기입니다. 한번 바꾸면 맞추게 없어요. 전술자예요. 네, 태어나서 5월 21일 날에 생일을 맞았는데 이게 첫 만 나이로 10대가 되는 나이인데 승아가 이제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더 놀고 싶다고 한 15분 전쯤에 이제 더 놀면 안 되냐 뭐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꿈이 되게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쁘기도 하고 (5월 21일이) 승하 양의 10번째 생일인데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요. 이 승하 양의 친오빠입니다. 15살 차이 나는 친오빠인데요. 저도 막내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알지만 이 집안의 막둥이는 정말 사랑으로 크거든요. 근데 이 오빠 배 씨가 또 이 사이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승하 양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알고 보니 자신의 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각별한 남매였다고 하고요. 이 오빠 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하의 소원이 자기 침대를 갖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침대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승하의 10번째 생일인 5월 21일에 침대를 사주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참변을 당해서 더욱 목소리가 더욱 안 좋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9살 승하 양의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는데 끼가 굉장히 많아서 꿈이 많은 동생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한 봉지를 또 사면 자신은 한두 개만 먹고 나머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다 친구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나눠줄 줄 아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다라고 말을 해서 더욱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집안을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그 악마 같은 음주운전 행위가. 그런데요, 승아 오빠랑 15살 차이 늦둥이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해놓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아요. 유인영 평론가님, 정말 우리 승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비트 다키시라는 일본의 작가분 감독이 한 말에 좀 너무 공감하는데, 살인은 한 명이든 5,000명이든 일단 연쇄살인이라고 해요. 승아양 한 명이 살인당한 게 아니고요, 그 가족, 지인들도 살인을 당한 만큼 아픔과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아양의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승아양에게 꽃다발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걸 놔뒀고요. 친구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편지에는 천국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지내라. 얼마나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소주 반병이라고 주장하는 그분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악마 같은 인간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좀 하실까요? 승진 유가족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좌회전을 심정이 하셨던데.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들이 드립니다. 있을 때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좌우하는 보이던데.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박성래 변호사는 어떤 처벌을 저 인간은 받게 됩니까? 경찰은 운전자를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가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든 위험운전치사든 모두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운전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속했던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린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실어증, 뇌수술 등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단일 교통사고로는 가장 큰 형량이 선고될 만한 사건인데 어떤 형이 선고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준문 교수인데, 이 가해자의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여쭤볼게요. 사고 당일 낮 12시 반쯤 모임이 있어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 지금 반병 정도 마신 거 그거는 논에 치고 지금 모임이 있어서 마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모임에서 이 인간이 술을 먹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몸에 참석한 사람들, 그 인간들은 그 같이 모임 참석한 사람 뭡니까? 같이 진짜 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렸어야죠. 운전대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라도 안 된다. 당신 지금 술 먹었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어떡하냐?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말리고 대리를 부르든 아니면 버스 타고 가라고 하든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걸 가만 놔두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공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나서는 순간 그걸 막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음주운전은 그 차가 흉기예요. 돌아다니는 흉기. 그리고 그 안 말렸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친척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혹시나 운전대 잡으려고 하면 못 잡게 막아야 돼요.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고 내 지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흉기를 가지고 어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성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막고 미리 못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이 가해자는 이르면 오늘중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거. 이 사람 혹시 구속되면요, 그날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가해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승아 장례식장에 갈 엄두가 안 나면 장례식 끝나고라도 꼭 찾아가세요. 석고도제 하세요. 봉변 당할까 겁내지 말고 가서 봉변 당하도록 가세요. 사과하세요. 유족한테 정말 엎드려 비세요. 절하세요. 그게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더는 기릴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햇맛은 자, 밝게는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또 스쿨존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틀 전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로 달려가는 아이들. 결국 8살 소년을 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하교하는 아들을 마중 나온 엄마는 눈앞에서 이 사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유, 진짜 저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많이 안 다쳐야 될 텐데요. 세상에 정인 변호사님. 근데 많이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일 텐데 아이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제 낮 12시 30분쯤에 바로 수원에 있는 한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일시정지 의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버스 기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게 된 건데요. 사고 당시에 우회전 신호등 빨간색이었고요. 버스 기사는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도 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그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이 어린아이는 교통질서를 지키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버스에 치이고 말았고요. 은결 군 같은 경우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당시 저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은결군 어머니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봤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은결군의 어머니는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다가 아이가 버스로 사고로 당하는 모습을 봤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화면을 짚고보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은결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은결군이 그랬다라 씩씩하게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서 너무너무 잘 먹고 학교에 갔다. 평상시에 하지 않은 이런 씩씩한 행동하면서 학교에 갔는데 너무나 기특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비통하고 지켜보는 어른들도 너무 미안한 사건입니다. 우리 조은결군, 아유 세상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우리 은결이 영정사진, 진짜 영정사진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어. 영정사진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순수하고 맑은 아이였어요. 세상에.
아이고 저 은결이 보자.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에 진짜. 부모님들은 지금 아우 세상에 억장이 지금 아우 세상에 진짜. 아니 저 버스 기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했답니까 진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스쿨존이라면 완전히 서행을 하고 특히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 들어온 거 우리 전부 다 봤잖아요.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고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버스에 탄 손님들이 소리를 질러서 사고가 난 걸 알았다고 해요. 본인은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었다고 합니다. 사람입니까 진짜? 사실 저 스쿨존 안에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특가법에 새로 규정이 들어와서 일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 이 50대 운전기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8살인데 세상 8살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모님한테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인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은결이를 이제 안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은결군의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나 대사법이나 있으면 뭐하나요?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파란불에 그냥 신호를 건넜을 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비단 뭐 은결군의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 내 자식 일 당한 것처럼 주민분들도 지금 눈물 흘리시잖아요. 추모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화재금 보는 건 다 비통함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은결군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고 기막힌 일인데 더군다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당한 일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아이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 사건에 지금 공부를 하고 비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또 어느 시민이 편지를 써서 신호등에 붙여놓으셨다는데 뭐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아가야 어른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런 내용을 써서 붙여놓으셨고 저 내용 말고도 현장에 지금 뭐 국화라든가 은결이가 생전에 좋아했었던 인형, 과자 또 다른 추모글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느 시민분의 손편지처럼 은결아 진짜 어른들이 미안하다. 진짜 어른들이 미안하다. 정말로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게 그런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주겠다고 정말 약속을 하고 싶다. 은결아 정말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 명복을 빌겠습니다. 은결군에.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